K2 기술을 다 받는다 해도 한국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최근 한국 방산업계의 수출 호황과 함께 한국산 무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방산 강국인 유럽 국가들의 시각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데요. 그들은 한국산 무기는 전 세계 최고의 무기라 불리기에 충분하며 독특한 한국의 방산 생태계로 인한 격차는 따라잡기 힘들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한국산 무기가 이처럼 주목받고 있는지 오늘 빠르게 한번 살펴보죠. Let's get it! 지난 11월 28일 해외 군사 매체 아미 리커그네이션은 한국은 또 K2 블랙팬서를 보내 폴란드를 유럽 내 최강국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기사를 통해 한국산 무기의 빠른 납기와 우수한 성능을 주목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데요. 폴란드는 최근 한국으로부터 K2 블랙팬서 6대를 추가로 또 인도받아 현재까지 총 77대를 보유하게 되었다. 다음 달 7대를 추가 도입하여 84대를 갖출 예정이며 1차 계약 물량 가운데 나머지 96대는 2025년 한 해 동안 인도될 예정이다. 계약 체결 이후 단 3년 만에 180대라는 막대한 양의 MBT를 보내주고 있는 것으로 이 인도가 완료되면 폴란드는 유럽 대륙에서 가장 첨단화된 3.5세대 MBT 함대를 보유하게 되어 유럽 내 최강의 탱크 강국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해외 군사 매체들은 연일 한국의 빠른 납기에 놀라워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납기가 빠르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닌 빠른 납기가 가능하도록 한국이 구축한 방산 생태계가 놀랍다는 반응입니다.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라는 현실 때문에 그동안 전통 무기 생산 라인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유지해왔고 이에 연간 수백 대를 납품할 수 있는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요. 외신들은 유럽 방산 강국 독일이 몇 년 걸릴 일을 한국은 몇 달 만에 해낸다 라며 극찬하고 있는 상황이죠. K9 저주포의 경우 올해 연간 240문이 생산 가능하도록 라인이 증설되었고 K2의 경우 100%를 추구하는 공장 가동률과 함께 라인 증설로 연간 80대였던 캐파를 150대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이게 또 늘린다고 늘려지는 것이 신기할 따름인데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 역시 방산업계의 기초 베이스가 탄탄하기 때문이죠. 무튼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보너스 좀 많이 드리길. 딱 좋아!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폴란드에서 들려온 K2PL의 충격적인 소식에 한국 방산업계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생산될 K2PL 전차 계약이 지속적으로 딜레이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천문학적인 생산 금액이었으며 폴란드 국영방산업체 PG젯의 주도하에 제작될 폴란드 K2PL의 대당 단가는 현재 도입되고 있는 K2GF의 약 2.5배에 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화 60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아니 누가 보면 전투기인 줄 알겠네. 지난달 20일 폴란드 디펜스 입사는 K2 전차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그 문제는 폴란드 현지화에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추가 K2 전차 구매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 전차들을 K2PL 버전으로 폴란드화하는 비용은 수십억 GOT로 추산되며 원래는 추가 180대의 K2 전차를 구매하기 위한 계약이 9월 초에 체결될 예정이었지만 폴란드 방위청과 PG젯, 현대로템 간의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다. 여기에는 폴란드 산업의 참여가 훨씬 더 크게 반영된다. 그래서 문제가 많다. 핵심 문제 중 하나는 K2PL 버전의 단위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이 금액으로는 최신형 미국 에이브람스 전차 2대 이상 또는 최신형 독일 레오파르트 2AA 전차 약 1.5대를 구매할 수 있다. K2PL 전차 한 대의 가격은 한국에서 생산된 K2GF 버전의 2.5배에 달한다 라고 했습니다. K2PL부터 폴란드 국영매체 PG젯의 주관으로 개발되며 이러한 높은 단가는 PG젯이 제안한 것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전후 사정도 모른 채 한 폴란드 네티즌은 한국인들이 K2PL 전차 한 대가 최신 에이브람스 전차 2대와 맞먹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차라리 에이브람스 전차를 구입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처음부터 협상이 부족했던 결과입니다. 그냥 모든 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어떠한 협상도 없이 또 어떠한 기술 이전도 없이 폴란드 산업의 어떤 혜택도 없이 라고 하였고 이에 대한 반박으로 아니 어떤 한국인이요? 이 가격을 제시한 것은 PG젯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왜 이렇게 높냐고요? 그건 생산 능력 창출, 공장 개조, 생산 라인 구축, 직원 교육 등의 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은 저절로 발생하지 않으며 지출이 필요합니다. 불행하게도 무기산업은 돈을 들이지 않고 발전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죠. 라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또 다른 폴란드 네티즌 역시 K2PL의 천문학적인 가격은 사실입니다. 폴란드 산업에서는 불가능한 현대식 탱크 제작 조립 능력을 구축하는 데에는 큰 비용이 듭니다. 이는 기계, 측정, 장비, 기술 등의 구매입니다. 폴란드 중공업 발전이 수년 동안 지연된 대가이죠. 라고 했습니다. 폴란드 PG젯이 K2 전차의 2.5배에 달하는 높은 금액을 제시한 데에는 단순히 더 높은 성능과 옵션을 추가했기 때문만은 아닌데요. 전체적인 폴란드 방위산업 기반이 붕괴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냉전 시기 폴란드는 동유럽 공산권의 주요 군수산업 기지로 대규모 군대를 유치하며 상당한 방위산업 영향을 보유했습니다만
냉전이 끝난 이후 대규모 군비 축소와 함께 방위산업의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문제는 한번 급감한 역량을 되돌리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방위산업은 공급이 비탄력적인데 무기는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공급처는 짜여진 스케줄에 따라 캐파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2년 폴란드 수주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 부분이 빠른 납기를 맞출 수 있는지와 관련된 캐파 문제였죠. 또한 대규모 자본과 첨단 기술이 필요한 진입 장벽도 높은 산업입니다. 방위산업은 막대한 설비 투자를 요구하고 국가가 유일한 수요자로 시장이 제한된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라는 특성을 가집니다. 또한 첨단 무기의 개발을 위해 조선, 반도체, IT 등 여러 산업 분야와 관계가 높으며 전후방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죠. 여기에 기반을 구축했다 하더라도 실패할 확률이 높고 리스크가 큰 산업이 바로 방산입니다. 방위산업은 첨단 과학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 제품 생산보다 실패할 확률이 높고 방산 생산 시설의 민수 시설 전환이 어렵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크다는 특성이 있죠. 그렇게 몰락한 폴란드 방위산업의 현실은 이번 2024년 EU의 ASAP 프로그램에서 처절하게 드러나는데요. 5억 유로 규모로 운영된 ASAP 방산 지원금에서 폴란드는 전체의 고작 0.4%인 213만 유로만 지원받았습니다. 이는 독일 라인멘탈 한 업체가 전체의 20%를 차지한 것과 상당한 비교가 되는 것이죠. 자체적인 산업 기반이 없기 때문에 지원금 규모도 미약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현재도 최첨단 MBT로 불리는 K2 전차 그리고 그보다도 훨씬 뛰어난 성능을 지닌 K2 PL을 20년 격차의 기술력을 지닌 폴란드에서 주도적으로 현지 생산한다는 것은 충분히 600억이 들만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국에서 사라고. 더 큰 문제는 돈이 아닌데요. 돈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면 다행이겠지만 납기와 성능 그리고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돈으로 기술을 구매한 터키산 전차 알타이의 현 상황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무려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던 터키의 국가전차 생산 프로젝트는 현재 25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완성이라는 말을 꺼내기가 무색할 정도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2007년에 국제 입찰을 통해 대한민국의 K2표와 독일 레오파르트2, 프랑스 르클레르가 경쟁하여 결국 대한민국이 전차기술 도입국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이후 현대로템의 설계 지원 및 기술 이전, 현대위아의 55 구경장 122mm 활강포 생산 기술 이전, 삼양컴텍의 복합장갑 설계 지원 및 기술 이전, 풍산그룹의 장갑 방호 성능 평가, 여기에 엔진과 현수 장치까지 65% 이상의 부품을 한국에서 도입하면서 금세라도 전차를 개발할 것으로 보였으나 순탄하지만은 않았는데요. 겉모습은 K2표와 같았어도 결국은 터키 현지화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국산 부품들의 성능과 안전성은 입증이 되었더라도 나머지 40%의 터키 현지화가 리스크가 컸던 것이죠. 사실 형제라고 하기에는 다른 구석도 많았는데요. 흑표는 56톤의 기동성에 초점을 둔 전차라면 알타이는 65톤으로 중전차에 해당합니다. 북이륜 역시 흑표는 6륜이며 알타이는 7륜이죠. 거기다 자동장전 장치를 탑재한 흑표와 달리 알타이는 수동장전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가격도 형질하기에는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는데 수출형이 아닌 자국 터키군 보급 금액이 1350만 달러 200억 원에 달하고 카타르에 제안했을 당시 M1 에이브람스와 레오파르트 2A7급의 가격인 2500만 달러였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변속기 개발 및 수입 문제로 골머리를 썩다가 결국 한국 S&T 다이내믹스에 변속기를 채택하여 시험 성능을 통과한 후 2대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여기까지 25년 걸렸죠. 그럼 폴란드가 주도할 K2 PL은 일단 개발만 되어도 다행이다. 이처럼 터키와 폴란드는 국가적 자존심을 내세우기 전에 먼저 핵심 부품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산업적 능력을 갖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자칫하다 K2 PL이 재현상으로만 뛰어난 알타이 플러스 전차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사실 기술만 확보한다고 다 성공할 것 같으면 지금쯤 중국이 세계 최강국일 것입니다. 온갖 스파이를 동원해 기술 유출에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중국산 무기가 결국 실패로 끝나는 이유는 기술 획득 하나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무기 개발은 고도의 산업적, 조직적, 정치적, 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에 걸맞는 국가, 국민적 노력이 기반이 되어야 하죠. 한국 역시 지금의 K방산의 성공이 있기까지 대략 50년이 넘는 세월간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는데요. 주요 방산업체들의 엔지니어들 인터뷰를 보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맨 땅의 헤딩이죠. K2 전차 방산 신화의 주역인 김희한 현대로템 고문이자 전 ADD 전차 사업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처음엔 완전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무모한 짓이었어요.
궁궐쇄신 연구원들이 혼혈일치가 되어 정말 자신들의 뼈와 살을 갈아 넣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거예요. 1970년대 중반 자주 국방을 표방하며 국산 전차 개발 계획이 시작된 이래 셀 수도 없을 만큼 외국 무기들을 분해해보고 역주립하고 안되면 외국까지 날아가 고개 숙여가며 외국 기술자들에게 하나하나 귀동량으로 배워온 기술들을 다시 자신의 것으로 녹여내고 거기에 살을 붙여가는 방식으로 K방산 기술의 기틀을 다지고 다져 여기까지 온 거죠 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폴란드 언론들은 지연되고 있는 K2 PL 계약을 걱정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 정부는 PGZC 제안한 금액의 일부를 현대로템에서 지원해주길 바라면서 계약을 질질 끌고 있는데요. 그럴 거면 그냥 한국에서 만든 거나 사가고 천천히 기술 이전이나 받으쇼. 오늘의 한 줄 평, 기술이란 게 줘도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